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역시 강사가 지은 1% 행정학을 기본 교재로 사용하여 진행합니다. 그 행정학의 탄생과 발전 과정이라는 주제로 제3강을 진행하겠는데요. 행정학이 그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에 형성이 돼서 그간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근대 행정학은 유럽 국가,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절대왕정 시대 때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성립한 근대 행정학을 이제 소위 말해서 관방학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관방학은 이제 독일어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캐메럴리스트라고 하는 관방주의자라고 합니다. 관방 또는 관방관리라고도 이렇게 지칭하는데요. 이 관방관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독일 중세 말 그 절대왕정 시대 때 독일에서 그 왕실 재산을 관리하던 관료들을 관방관리 캐메럴리스트라고 지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권신 수설에 기반한 절대왕정 시대에서는 이 국가 전체의 그 모든 재산들이 그 근본적으로 왕의 소유라는 사상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독일은 이 17, 18세기를 거치면서 분열국가 시대 때를 이제 그 성공적으로 극복을 하고 국가 통합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비렐름 1세와 비렐름 2세를 거치면서 통일국가로 나아갑니다. 그 유명한 이제 철혈제상 비스마르크 제상을 축으로 해서 국가 통합을 이루어 나갔고, 그 당시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그 앞서서 국가 개혁을 추진해서 해외 식민지 개척에 나갔고요. 특히 영국이 해외에 많은 식민지를 개척을 해서 유럽 국가의 선두 국가로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후발 국가로서 출발한 독일이 통일국가를 이룬 이후에 그 광활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해외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어서 선발 국가인 영국 등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효율적 재정 관리, 하나의 그 재정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재정 관리를 서포팅하는 그런 그 전문적인 관료들을 이제 캐메럴리스트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캐메럴리스트의 등장에 의해서 이제 관방학이라는 것이 성립이 했습니다. 역시 이제 그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는 그 국가와 시민사회 이런 그 이원적 대립 관계에 의해서 국가가 사실상 이 사회 전체의 소유자로서 그 정점에 이제 왕이 있는 거죠. 왕이 모든 재산을 소유한다라는 관점에서 그 관방학이 성립이 된 것이고요. 이러한 관방학의 발전은 이제 그 추후에 이 유스티라든가 스타인 이런 그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관방학이 이제 그 과연 이제 근대 행정학의 시초로서 성립이 되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제 관방학의 아이디어는 이 근대 그 실증적 과학으로서 발전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관방학의 기본 아이디어는 행정이란 것이 무엇이냐라는 개념에 이제 치우치면서 근본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이 국가 권력을 집행하는, 즉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러한 그 관방학의 행정 개념은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 체제 하에서 입법에서 정해진 국가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으로 본 것이고요.
행정을 철저히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예. 이러한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행정을 분석한 대표적인 관방학자가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듯이 그 슈타인이라는 학자였고요. 이 슈타인은 이 관방학 시대 때 성립한 그 경찰이라는 개념, 이것을 이제 그 당시 독일어는 이제 폴리자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폴리자이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눴습니다. 이 헌정이라는 개념하고 행정이라는 개념으로 나눈 거죠. 예? 예, 이 헌정은 이제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이다라고 본 것이고요. 행정은 정책 결정을 된 사항을 집행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헌정과 행정의 상대적 우위에 있다, 뭐 이런 개념을 지칭한 것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본 것이냐면 이제 헌정이라는 것은 사회의 목적을 다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권력적 장악이고 그러한 통합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실현 과정에서의 효율성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행정이 헌정에 대해서 상대적 우위에 있고 또 국가의 그런 그 이해관계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목적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는 헌정이 행정에 비해서 상대적 우위에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상대적 우위성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 법치주의 체계 하에서 과연 그 국가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주안점을 뒀던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과연 행정 개념을 헌정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이래서 이제 그 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 행정학 강요라는 책을 이제 1800년대 본인이 저술하고 행정의 영역을 5대 영역으로 나누는 등 근대 행정학으로서의 독자적 체계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계몽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축적주의적 복지국가관이다. 즉 국가가 스스로 목적을 설정을 해서 시민사회를 그 목적에 다다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이런 그 행복 촉진주의적 복지국가관이죠. 이런 사상에 입각한 이런 그 관방학이 사실상 근대 행정학으로서 맹화를 이렇게 형성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서 꽃봉오리를 이루지 못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유럽 국가의 이 그 법치주의 적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국가작용이 특별 권력관계라는 내부적 설정을 하면서 국가가 시민사회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형성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 시민사회의 자유와 권리를 그리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법적 통제하에 둘 것이냐 하는 국가 권력 작용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굉장히 요구되던 그런 그 독일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사실상 그 행정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법보다는 행정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규범적인 접근이 압도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오토마이어라는 학자에 의해서 공법학 체계가 성립이 되고요. 그 이후에 독일과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는 그 행정학이 실증적인 과학으로서 발달하지 못하고 규범적인 학문의 하나로서 분류되면서 공법학 체계 내에서의 행정 현상을 연구하는 하나의 규범적 학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관방학의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도 그 프랑스라든가 독일 등의 중심에서는 뭐 행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여러 학교라든가 기관들을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료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출을 하고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행정에 대한 접근법을 규범론적 접근, 법학적 접근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법학이 상대적으로 이 발달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근대 행정학의 본격적인 출발점은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
와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근대 행정학의 본격적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행정학은 1800년대 이후에 그 미국이 산업화와 그 공업화를 완성하면서 시작이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그 미국이 자본주의가 성숙되면서 여러 가지 그 경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빈부격차의 문제라든가 독과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 전통적인 그 입법 우위의 국가 구조에서 행정부 중심의 그런 국가 구조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미국에서 성립된 것이 이제 그 시험한 독과점 금지법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ICC라고 불리는 주간 통상위원회 라는 독립규제위원회인데요, 일종의 이것이 1800년 후반에 그 미국 연방정부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이러한 그 시험한 독과점 금지법이라든가 그 ICC의 탄생은 사실상 전통적으로 그냥 그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작은 국가 논리를 극복하고 연방정부가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등장하게 된 하나의 신호탄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전통적인 스포일 시스템을 극복하고 전문적인 관료제를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운동이 연방정부와 그 다음에 지방정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돼서 시정개혁 운동이 추진이 됐습니다. 이러한 그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서 우드로 윌슨이라는 학자가 1887년에 The Study of Administration이라는 저서를 출간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추구하면서 근대 행정학은 탄생이 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1800년대 후반 이거죠. 1800년대 말 이 후반에 이루어서 이제 그 미국이 근대 행정학을 시작하게 되는 데는 이제 그 윌슨 패러다임의 성립과 관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윌슨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료제예요.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법입니다. 이것을 이제 원리접근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관료제라는 그 모형은요, 그 막스 웨버가 1800년대 독일의 그 상비군 제도를 연구하면서 어떤 조직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이념적인 모델로서 관료제라는 모형을 개발을 해낸 것이고요. 이 관료제의 모형을 유럽에서 발생된 이 관료제의 모형을 미국의 행정조직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이제 한 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일러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 관리법을 행정조직에 도입해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올리겠다 하는 것이 원리접근법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접근법과 관료제 두 가지 축에 의해서 관료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목적을 잘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제도화한 것이 이제 그 펜들턴법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 펜들턴법은 그 여러 가지로 중요하니까요.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 펜들턴법은 1883년에 제정이 된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역관주의 극복을 통해서 전문적 관료제, 실적에 입각한 관료제를 확립해 가지고 윌슨 패러다임의 현장의 적용이다라고 이렇게 그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83년에 제정된 이 펜들턴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1887년에 윌슨의 그
행정에 관한 연구라는 저서니까요. 여러분 이 펜덤법과 윌슨의 행정학 강의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히 이 과학적 관리법에서 중요시하는 그 개념이 이제 포스트 커브라는 개념입니다. 이 포스트 커브요. 귤릭이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개념이고요. 어떤 그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리 계층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그 기본적으로 과학적 관리법의 기본적 아이디어거든요. 관리 계층이 중요하다. 관리 계층이 어떻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워커들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워커들의 근로자. 들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되고 이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행동 방식이라든가 일의 그 수행 방식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근로자들을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인 기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과학적 관리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거든요. 이런 근로자들을 하나의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이 탑 매니지먼트들의 관리 작용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원리접근법에서는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그 원리접근법의 일환으로서 나왔던 것이 이제 포스트 커브 개념이고요. 이 관리 계층이 수행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로서 제한된 개념입니다. 자, 이러한 그 1800년대 말 성립된 그 윌슨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한 행정학의 전반적인 이론 체계를 우리는 그 클래시컬 오소독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이제 정통 행정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정통 행정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하나의 그 여기서 만들어낸 법칙이다, 뭐 원리다, 뭐 이론이다 이러는 것들이요. 상당히 그 관념적인 접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규범적 접근이죠. 행정 조직이 이렇게 운영이 되면 바람직하겠다. 뭐 통솔의 범위는 몇 명이면 적당하다. 아니면 상관의 명령은 부하까지 어떻게 전달이 돼야지 효율적이 된다라는 상당히 당위론적이고 규범적인 접근을 통해서 만들어낸 법칙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는 잘 작동하고 하는 그런 차이점에 대한 그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어떠한 조직에도 통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칙으로서 이렇게 확대될 수 없었고, 그러므로 그 이론 자체들이 현실 문제 해결에 적절한 그 대응 능력을 갖지 못했던 것이고요. 바로 이런 그 특성 때문에 그 후에 이 원리접근법을 비판한 헐버트 사이먼이라는 학자는 그런 이 윌슨 패러다임 때 등장했던 그런 각종 원리들이라는 것이 하나의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단지 속담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윌슨 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 행태주의 가 이제 1930년대에 등장한 것이고요. 이 행태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미국 사회에서 특히 번성을 했습니다. 행태주의의 기본 아이들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로지컬 포지티비즘이라고 하는 이제 논리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논리 실증주의라는 기본 아이디어는 그 유럽에서 비엔나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유럽의 그 비엔나 학파의 논리 실증주의라는 그 학문적 흐름이 유럽에서는 형성되었다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서 굉장히 그 사회과학계 전반에 풍미하게 되는 이런 그 현상이 벌어지게 된 데는 이제 유럽과 미국 사회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0년대 이후 유럽 사회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2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되고요. 나치즘을 기본으로 한 국가 통합주의, 즉 목적 국가 간이 풍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목적을 설정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 국가주도주의 현상이 벌어지고요. 이러한 그 국가주도적 현상은 개인의 자유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한 보편적인 이론 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했던 그런 그 행태주의, 즉 논리실증주의적 접근하고 상반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미국에서는 1930년대 이후 특히 다원주의가 확산이 됩니다.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라는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회라는 것은 각 개인들로 구성되고요. 개인들의 집합체가 또 조직이 되고 또 조직이 다시 모여서 사회 전체가 되거나 아니면 정부 조직 등과 같은 대규모 체제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데 결국은 사회의 핵심적인 구성 인자들은 개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라는 것은 사회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조직체 중에 하나일 뿐이고 개인들의 연합체에 불과하다,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거든요. 바로 이 다원주의 확산에 의해서 행태주의가 풍미하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떤 조직의 속성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즉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료 조직이든 사기업 조직이든 정치 조직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이고, 의사결정과 같은 이러한 인간의 행태에 나타나는 일정한 패턴, 규칙성을 조사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일정 법칙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 법칙성을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일반화해서 이론을 도출하고, 그 이론을 가지고서 우리는 사회 현상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처방을 내림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고요. 이런 그 다원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미국에서 사실상 논리실증주의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행태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과학적 접근으로서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행태주의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계가 너무도 일반 이론, 제너럴 티어리라고 하는 거대 이론 체계를 형성하려고 했던 시도였습니다. 그 거대 이론 체계를 형성하려고는 했지만 그것이 학문의 독자성, 정체성을 상실시켜주는 그런 그 문제점을 초래했고요. 이 당시에 특히 왈도라는 학자는 행정학이 그러면 정체성이 뭐냐 이겁니다. 그건 연구 대상의 독자성도 없고 연구 방법의 특이함도 없고 과학성도 없고 그러므로 초점과 논점을 모두 놓쳤다라고 비판하면서, 그러면 행정학이 정체성을 확보하려면은 전문직업주의, 즉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전문직업주의로 가서 행정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등장한 것이 그 후기 행태주의고요. 후기 행태주의의 등장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 신행정론입니다. 자,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서 등장한 이 반행태주의적 논점들이 비교행정론과 발전행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행정론은 그 기본 아이디어가 미국의 행정제도가 서구 사회, 다른 사회라든가 제3세계에 적용될 때 어떠한 특징들이 있으며 이 각 제도들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인과관계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일반 이론을 형성하려는 거시적 분석 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비교 행정론은 그 일반 이론을 추구했다라는 점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미국적인 관점에서 행정 체제를 비교했다라는 점에서 제3세계에 적용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요. 이후에 등장한 반발 이론이 이제 그 제3세계에서 나온 것이 이제 종속 이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그 서구 사회와 달리 제3세계에서 나타나는 행정의 문제점을 비교 행정론으로서는 이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 이제 발전 행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1950년대에서 1960년대, 1970에 이뤄서 이제 그 반행태주의로서 등장한 것이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신행정론의 흐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비교행정론과 발전행정론은 미국 행정체제의 제3세계에 대한 이식 과정에서 나타난 그 접근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행정론은 미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관료 조직의 대응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비교 행정론, 발전 행정론, 신행정론에 이어서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것이 이제 그 정책과학이라고 하십니다. 1960년대 이후 행정학계에서 대표적인 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책과학은 이제 1960년대 이후에 미국 사회의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사회 문제, 월남전이라든가 빈부격차 문제, 이런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과학이 발전하는 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발달한 여러 가지 그 계량적 기법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특히 그 OR이라든가 뭐 시스템 분석, 그 다음에 관리과학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그 과학적 계량적 기법들의 발달에 의해서 이제 그 정책의 그 여러 가지 그 분석 틀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정책이라는 것은 그 결국 어떤 사회에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결과를 낳아요. 이 원인에 대한 어떤 그 처방을 통해 가지고 이 원인을 해결해서 이 결과를 기존의 결과로부터 바꿔놓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책입니다. 그러면은 정책에 대한 연구라는 결국 어떤 사회 현상의 원인과 그 결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원인을 밝혀내고 그 원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책 과학의 기본 아이디어고요. 이런 정책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계량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계량적 분석이 성립되는 데는 물론 이제 기존의 1930년대에 융성했던 행태 과학에서의 계량적 접근법들 이런 것들이 많이 원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정책 과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성립하지 못한 이제 그 쇠퇴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정책에 대한 연구가 과연 독자적인 학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한계점입니다. 이 사회 문제의 원인과 그 결과를 분석한다. 이것은 뭐 정책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들이 어떤 그 사회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처방을 내린다 하는 기본 분석 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학이라는 것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그냥 그 하나의 일시적인 유행으로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빚었습니다. 특히 그 미국 사회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연구가 결국은 이제 상당히 그 관료제의 집권성을 초래한다라는 우려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 그 발달했던 개념이 이제 PPBS라는 개념인데요. 그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입니다. 계획 예산 제도라는 것이죠. 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처방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그 정책인데요. 이 정책들은 대부분 예산을 통해서 뒷받침이 되고요. 이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해 가지고 정책이 수행이 되려면 돼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사회 문제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라는 어떤 계획들이 나오죠.
예? 그런 총괄적인 계획을 하나의 세부적인 사업 단위로 나눕니다. 그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실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을 시킨다. 프로그램들이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플랜, 거시적인 플랜이 만들어지고 그 하나하나의 개별의 활동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형성이 되고요. 그 프로그램 단위로 거기다가 필요한 예산, 재정이죠. 버제팅입니다. 예. 예산을 연결해서 이 정책을 수행하겠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면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이 체계적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플랜은 사회 문제에 대한 인과관계의 분석을 통해서 플랜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재반 과정들이 이루어지려면 엄청난 연구 분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들이 수집이 돼야 됩니다. 즉 정보의 그 집중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그 각 행정 기능에 있어서의 그 막료 조직, 스텝 조직에 있어서 엄청난 정보가 집중되면서 권한이 집중되는 현상이 초래됩니다. 그러므로 행정의 과학성을 증진시켜 가지고 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이 정책학의 논리는 미국 사회에 있어서 이 관료제 조직의 집권성 또 팽창성을 초래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 사회에서 정책학이 일정 부분 발전했다가 쇠퇴하게 되는 그런 또 한계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1960년대에서부터 70년대까지 또 이제 반행태주의의 일환으로서 일어났던 정책과학 이론을 살펴보았는데요. 1970년대 이후 그 행정학계에서 새로운 이론으로서 등장한 흐름이 그 공공선택론과 신제도주의론, 또 NPM, 뉴 거버넌스와 같은 그 흐름들입니다. 이런 흐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1970년대 그래서 1980년대에 이르러 미국 사회가 직면한 사회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요. 그동안 이제 그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 복지국가화 경향이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재정은 팽창을 해서 각종 그 빈곤의 문제라든가 의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엄청난 재정 팽창이 이루어졌고요. 그에 비해서 과연 그 사회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됐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면서 또 그리고 관료 조직의 여러 가지 비효율과 방만한 경영 이런 문제점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그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그럼 뭐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료 조직이 왜 비효율적인가, 낭비적인가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 그럼 원인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그 전에는 그냥 그 관료건 기업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의 행태 분석을 통해서 그냥 뭐 과학성을 추구하려고 했거나 아니면은 제도의 비교를 통해서 그 일반 이론을 도출하려고 했거나 아니면은 조직의 규범적인 그런 그 원리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나 뭐 이런 정도의 시도였는데 그걸 통해서는 관료 조직의 비효율성의 근본 원인 그 인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공공선택론과 신제도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 이 공공선택론이라는 아이디어는 관료 조직의 그 운영 행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관료를 공익을 추구하는 자로 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제 관료 조직에서 이제 그 탑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여기에 부하 직원들이 있고요.
관료 조직의 탑 매니지먼트들은 의회와 이제 위임 관계에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 관계에 있고요. 이들은 자원을 투입해서 공공재를 산출해내는 이런 기능을 하는데요. 결국 기업 조직과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필요한 재원을 조달을 해가지고 제조해서 시장에다 내다 파는 기업 조직과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가 같은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공익을 추구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뭐 다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관료 조직 개개인들이 사실상 이 공공재를 생산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관료제 조직 내에서 공무원들, 관료들, 개인들을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이기적 행위자, 호모 에코노미쿠스라 그러죠. 합리적 행위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수단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행위자로서 간주를 하고 분석하겠다 하는 것이 공공선택론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그 관료 조직이 왜 팽창하는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예산을 확대하고 뭐 조직을 확대하고 하는 그런 원인들을 경제학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공공선택론이었고요. 신제도주의적 접근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제도는 법적, 규범적, 그다음에 접근이었기 때문에 제도에는 좋은 제도와 나쁜 제도가 있다고 본 겁니다. 구제도주의는요. 그래서 이 제도라는 것이 왜 만들어지는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제도라는 거는 원래 좋은 제도와 나쁜 제도가 있다. 그러므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좋은 결과를 산출을 해내고, 나쁜 제도가 있으면 나쁜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구제도주의적 관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제도와 나쁜 제도가 있다면은 모든 정부 조직이 좋은 제도를 채택하면 되는데 왜 나쁜 제도는 왜 채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요. 정부 조직이 왜 팽창하고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에 대한 원인 규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원난 시대 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등장한 신제도주의는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제도라는 것은 원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조직의 구성원 내지는 사회 구성원들이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러한 선택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 구성원들이, 그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극대화로서 제도를 형성하는 것이고, 만약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사회 문제를 좋은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인기제, 인센티브 시스템이죠. 유인기제가 없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좋은 제도를 선택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못 만들어지는 것이고 비효율성,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는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신제도주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형성되는 그 의사결정의 과정, 합의의 형성 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렇게 형성된 제도가 다시 정치 행정 현상에 있어서의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그 효율성의 문제, 비효율성의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 하는 그런 인과관계를 또 분석하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제도주의는 상당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공공선택론이라든가 신제도주의론, 197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패러다임들은 이 자원난 시대의 관료주의 조직이 직면한 이 작은 정부에 대한 요청, 효율성에 대한 요구, 이것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것이 그 1980년대 이후 이제 NPM과 거버넌스라는 접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신공공관리론이라고 불리는 이 NPM은 이제 그 영국과 미국 또는 뉴질랜드 등의 영미계 국가에서 나타난 이 복지국가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그 관리주의 혁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세계화 개방화 시대 때에 걸맞춘 국가 이 통치 방식의 새로운 접근 방법입니다. 1980년대에 등장한 NPM과 뉴 거버넌스, 역시 그 자원난 시대 때 정부 실패 현상, 비효율성 문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들이고요. 민간 기업 조직에서 발달된 그런 관리 기법이라든가 시장 경제의 툴 이런 것들을 공공 부문에 적용하겠다라는 흐름이고요. 뉴 거버넌스는 시민사회, 시장, 그 다음에 정부 조직으로 분리됐던 그런 삼자관계, 정부, 시민사회, 개인이죠. 또는 기업. 정부, 시민사회, 기업으로 이렇게 분리된 삼자관계 속에서 이것을 상호 네트워킹 관계로 해서 협력 체계로서 그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국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겠다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의 그 새로운 그 way of thinking이죠. 사고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뭐 탈근대성이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결국 이제 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 효율성을 추구하던 패러다임에 대한 어떤 미국판 반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근본적으로 효율성이라는 아이디어, 관료제적 효율성은 이제 막스 웨버를 중심으로 한 그 유럽 사회에서 형성된 것이고요. 국가가 국가 목적을 설정을 하고 사회 전체를 즉 시민 사회를 그쪽으로 이끌고 가면은 개인들의 행복은 달성될 것이다. 거기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국가 조직의 효율적 관리 문제는 여러 가지 관리 기법들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러한 관리 기법들은 우리가 관찰과 실험을 통한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개발해낼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이런 거대한 패러다임이 모더니즘이라고 지칭되는 것입니다. 이 근대주의 학문 체계라는 기본적으로 이런 틀에서 형성된 것이죠. 이러한 틀이 물론 미국에서 발전된 것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이 사회 목적을 국가가 형성하고 그쪽으로 이끌어가겠다라는 기본 아이디어는 유럽의 목적 국가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철학적 대항으로서 범학문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본적으로 해체와 탈 영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체라는 건 뭐냐면은 기존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어떤 빈곤해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자살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자살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 이 원인과 결과의 분석을 통해서 이 사회 문제를 규명할 수 있고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더니즘적 접근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사회 문제의 여러 가지 현상의 원인과 결과의 이 관계가 사실상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는 틀 속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과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 그 이데올로기라는 안경이죠. 그런 우리가 파란색 렌즈를 가지고 보면 세상이 파랗고요. 빨간색 렌즈를 보면 세상이 어떻게 빨갛죠? 예, 그런 이데올로기라는 렌즈를 벗어 던지고 본다면은 사실 원인과 결과가 일반화될 수 없는 것이고요. 각 개별 사례마다 다른 것이고 사실 인간 사회 현상은 자연현상처럼 기온이 내려지면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런 자연현상처럼 어떤 원인이 외부적 자극이 일어나면 반드시 인간이 그러한 결과적 행위를 내놓는 그러한 조건 반사적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일반화시키는 그런 분석이라는 것은 사실 이데올로기에서 은폐된 하나의 조작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분석이 갖고 있는 그 위험성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것을 깨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해체라고 합니다. 예,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죠. 예, 이런 해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해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 현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기존의 학문 영역들, 뭐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이러한 각종의 세분화된 그런 영역의 구축들이라는 것이 사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탈 영역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조립하면은 우리는 사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접근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행정학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쭉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행정학은 기본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회과학이 그렇듯이 근대 사회 이후에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회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그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으로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도 각 시대의 거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학이 어떠한 접근법을 통해서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각 시대 상황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 행정학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